전쟁이 일어난 후 무수히 쌓인 시체들, 그리고 한 소년. 소년은 피로 젖은 진창 속에서 어머니를 찾기 위해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발길이 멈춘 곳엔 소년의 어머니가 뭉개진 머리에서 뇌를 쏟아낸 채로 쓰러져 있었죠. 소년은 황급히 뇌를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그러고선 시체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손이 닿는 대로 뇌를 한 움큼 집어와서 어머니의 머리에 담아 보았습니다. 현실. 소년의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소년과 함께 있던 어머니는 이제 어디에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껏 존재해왔던 소년의 죽음이었으며 이제껏 소년이 살아왔던 세계의 끝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 거짓말 같은 현실 속에서 소년은 생각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생명의 가치에 대해, 자신의 삶에 대해, 그리고 죽음에 대해. 소년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아니, 이미 소년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겠죠. 삶의 의미도 생명의 가치도 모두 인간 스스로 제멋대로 만들고 제멋대로 부수는 하나의 허구일 뿐이라는 것. 단지 생명은 존재하며 단지 생명은 죽어간다는 것. 이 존재라는 미지 속에서 자신 또한 그렇게 사라져갈 뿐이라는 것. 이것이 소년이 알게 된 진실이고 사실이었습니다. 소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걸었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왼발을 움직이고 오른발을 움직였습니다. 소년은 그렇게 걸었습니다. 걷고 또 걸었습니다. 단지 앞을 향해 발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소년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세상엔 명작이라 불리는 웹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엔 작화가 좋거나 스토리와 연출이 좋거나 혹은 특정 장르를 너무나도 뛰어나게 소화한 경우가 있겠죠. 그런 만큼 이미 각 장르의 본분을 완벽하게 다하는 작품들을 한데 모아서 작품성으로 의외를 가리겠다는 건 일본 코단시아 만화상 심사위원의 말을 빌리자면 마치 스파게티와 자전거를 비교하는 것처럼 어떤 정답을 도출해내기는 어려운 행위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게 역대 최고의 웹툰을 묻는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이 작품을 꼽을 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 이 작품이 지금껏 연재된 그 어떤 웹툰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만화를 그려낸다는 행위에 본질에 가까운 에너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감상이 아니라 체험에 가까운 압도적으로 휘몰아치는 연출, 인디 작가가 추구하고 그릴 수 있는 만화의 최고점, 한국 웹툰 전체를 통틀어서 손꼽히는 재능을 타고난 작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쏟아부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명작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작품이죠. 우리에겐 더복서로 유명한 정지훈 작가님의 수평선입니다. 이 작품은 크게 6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선 수평선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이 작품에 담겨있는 상징과 은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석해보고 수평선이 어째서 제가 생각하는 최고 웹툰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링강 고리고리고리 와차 링강고 링강고 링강 고리고리고리 와차 링강고 링강고 링강 고리고리고리. 길을 걷던 소년은 편안한 잠자리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이 잠에 들려 할 때면 소년에게 닥쳐온 일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혔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을 뜬 소년은 한 소녀와 마주칩니다. 둘은 가만히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실제로 흐른 시간은 몇 초 정도뿐이었지만 그 시간은 너무나 길게 느껴져서 소년과 소녀는 혹시 시간이 멈춘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죠. 서로를 바라보며 둘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삶을 살아왔겠지 하고요. 무언가 말을 꺼내보려 했지만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던 정적이 흐르던 그때, 소년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서로에게 총을 겨누며 무수히 죽어나가는 인간들. 소년은 생각했습니다. 어째서 세상은 이런 모양일까? 이런 것이 삶이라면 차라리 하지만 왜일까요? 소년은 다시 한번 소녀의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왜일까요? 어째서 사람은 살고자 하는 것일까요? 소년과 소녀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도망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고선 몇 분이나 가만히 앉아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둘은 함께 걷게 되었죠.
소년과 소녀가 함께 걸은 지 며칠째 들판 건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선 이상한 남자가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죠.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단 본능만 남아있는 동물에 가까워 보이는 인상. 소녀는 그 남자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그렇지 않아 보이네요. 남자는 둘을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평야에서 그를 따돌리기는 불가능했죠. 그저 그가 좋은 사람이길 바라는 수밖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불안한 예감은 잘도 들어맞는 법입니다. 소년이 물을 마시려 병을 꺼내든 순간 남자는 소년의 얼굴을 짓뭉개고선 물병을 뺏어가 마시기 시작했죠. 그날부로 소년은 남자에게서 도망칠 계획을 짰습니다. 남자가 잠에 드는 순간을 노리기로 했죠. 그리고 그때 소년의 탈출의 의지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렇게 밤이 찾아왔고 계획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서 괴금과 함께 일어난 폭발이 이상한 남자를 잠에서 깨워버렸죠. 남자는 울면서 소년과 소녀를 쫓아왔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주저앉아 소녀를 끌어놨습니다. 그렇게 소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죠. 다음날 밤 소년은 또다시 탈출을 감행하기로 했지만 어제 일어난 탈출의 주동자를 감시하기라도 하듯 남자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밤새 소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의 탈출도 실패로 돌아갔죠. 소년은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도 영원히 잠을 안 잘 수는 없는 법. 남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면 그것을 역용하면 될 일입니다. 소년은 그날부로 밤중에 잠깐씩 일어나 도망칠 듯 말 듯 남자의 신경을 계속해서 곤두세웠습니다. 그 덕에 남자는 뜬 눈으로 며칠 밤을 지새웠죠. 그렇게 수일이 지난 후 남자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고 둘은 남자를 버려둔 채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생각이 많아 보인 듯한 소녀의 얼굴. 소녀가 소년의 팔을 붙잡으며 이야기합니다. 물가를 걸어가는 동안만 남자와 동행을 하자고 말이죠. 당연히 소녀는 남자와의 동행에서 벌어질 잠재적인 위험을 이야기하면서 거부하지만 결국 다른 모든 소년들이 그렇듯 소녀는 소녀의 눈물에 약해지고 말았죠. 그렇게 소녀가 남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남자는 다시 정신을 차린 뒤 그들과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자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실 줄 압니다. 아니 고작 불쌍하다는 이유로 같이 가자니 이게 무슨 답답한 캐릭터냐고 말이죠. 이건 소녀라는 캐릭터가 워낙에 여리고 연민을 쉽게 느끼는 캐릭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한 커플 더 들어가서 수평선의 설계를 생각해봤을 때 이 작품에서 소녀는 단순 주인공의 동행자가 아니라 작가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상징과도 같은 캐릭터이기 때문입니다. 소녀가 어떤 걸 상징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소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지켜본 뒤에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그렇게 이상한 남자와의 불편한 동행을 다시 시작한 소년. 남자는 동물의 사체를 뜯어먹거나 나비를 잡아먹으며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본인을 보듬어준 소년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죠. 이상한 남자는 소녀에게 개구리를 선물합니다. 이 선물을 받은 소년은 기뻐했지만 소년의 눈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소녀가 본인의 손을 놓친 한순간에 남자가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 뻔했으니까요. 다행히 이상한 남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소녀가 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르기도 했고 또 즐거울 땐 소녀와 함께 춤을 추기도 했죠. 하지만 소녀는 이 모든 상황이 극도로 불쾌했습니다. 이상한 남자는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예측 불허였고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소녀를 위험에 빠뜨릴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나뒹구는 들판을 걸어가던 도중 소녀는 사람을 찔러 죽이기 딱 좋은 크기의 단도를 죽게 됩니다. 보면 볼수록 이 칼은 이상한 남자와 꼭 어울렸죠. 그리고 그날 밤 소년과 소녀가 잠자리에 누운 때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누구도 외롭지 않은 세계. 그런 게 과연 가능할까요? 소년과 이 남자가 사이좋게 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그것이 소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소녀는 노력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아름다운 보름달 아래서 셋이 밤잠을 청하던 도중 마치 별구름이 내려앉은 듯 환상적인 자태의 반딧불이 무리가 찾아옵니다. 소년과 소녀는 아름다운 광경 아래서 손을 맞잡고 걸었죠. 그리고 이 아름다움 속에서도 더없이 눈부셨던 소녀의 광채는 그만 이상한 남자의 본능을 자극하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소녀의 손을 잡고 도망칩니다. 남자는 괴로워하며 그들을 쫓아가죠. 하지만 첫날 밤 남자를 깨웠던 것도, 이 남자를 이상하게 만들었던 것도, 그리고 지금 이상한 남자를 멈춰세운 것도 인간의 끝없는 폭력이었습니다. 그렇게 들판 속에서 괴로워하는 남자를 뒤로하고 다시 길을 걸어가는 둘. 다행히 둘 다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가만두질 않죠. 정신을 잃은 채로 어딘가로 끌려가는 소년과 소녀. 이들은 과연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자, 여기까지가 수평선 단행본 1권의 내용이자 앞으로의 전개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조가 등장하는 이상한 남자 파트인데요. 우선 이 작품에서 길이란 건 곧 우리의 삶을 상징합니다. 부모를 잃고 홀로 걸어가는 소년의 길에 소녀라는 존재가 등장했고, 반대로 버스 속에 숨어있던 소녀, 즉 길을 걸어가지 않고 정체되어 있던 소녀 또한 소년이라는 존재를 만나 함께하기 시작하죠. 이 소녀라는 존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소중한 것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 즉 연민과 화합, 모두의 행복을 의미합니다. 축약하자면 우리 삶에 존재하는 사랑의 의인화죠. 즉 소녀와의 조우는 곧 몸이 건조하던 소년의 삶에 있어서 평생 함께하고픈 의미가 되어준 하나의 축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소년의 이 대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소녀가 등장하고서부터 그는 살아갈 의미가 생겼지만, 그와 동시에 너무나도 소중한 그 의미를 잃진 않을까 하며 극도의 불안감 속에 살아가게 되죠. 마치 처음으로 아이를 홀로 등원시키는 부모의 마음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이상한 남자의 존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수많은 불확실성, 그리고 제어할 수 없는 무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꼭 마주치게 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인간들, 또는 한순간에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교통사고 등등 우리가 너무 싫어하지만 삶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요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이 이상한 남자는 전쟁으로 인한 PTSD로 인해 유아투행에 일어난 묘사가 존재하는데요. 이는 위험분자이자 제거 대상으로 그려진 이 남자 또한 다른 인간들의 폭력이 나온 인물이라는 것을 시사하면서 작품의 주제의식 중 하나인 폭력의 연쇄를 상징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캐릭터들이 상징하는 것들이 뭔가 한 단어로 정의되지 않고 좀 두루뭉술해 보이는 이유는 정지훈 작가님이 만화를 그리시는 스타일 자체가 특정한 개념을 계산적으로 의인화해서 그려놓는다기보단 본인이 느낀 무언가를 표현하는 데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후 남자를 한번 떠돌린 후에도 소녀가 남자를 다시 한번 품고자 하는 건, 소녀라는 캐릭터 자체가 작품 속에서 절대적인 연민과 관용을 베푸는 일종의 절대선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만화 내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나올 소녀의 과거와 연관이 있는데요. 과연 소녀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던 걸까요? 한번 본편으로 돌아가서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죠. 소년과 소녀가 실려있는 트럭. 그때 누군가 그 트럭을 습격합니다. 곳곳에 설치된 총기와 화기로 단숨에 납치범들을 몰살. 그 후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등장하죠. 소녀는 양복 입은 남자의 저택 안에서 깨어납니다.
일전의 사태로 인해 소년과 소녀는 다리를 다친 상태였고 앞으로는 똑바로 걸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작품에서 걷는다는 행위가 가진 의미를 생각해본다면 이전 파트에서 이상한 남자로 표현됐던 혼란과 폭력을 향해 결국 더 큰 폭력이라는 해결책을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정작 입은 남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즉 자신의 이득을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이제 그들 또한 얼룩진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년과 소녀는 남자로부터 한 가지 임무를 하달받습니다. 바로 도시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지켜보면서 무기를 들었거나 수상해버리는 사람이 나타나면 남자에게 그 위치를 보고하는 업무였죠. 모두가 죽은 듯한 적막감이 감도는 도시 속, 소녀는 트럭 한 대를 발견하고 남자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트럭은 그 자리에서 폭발하죠. 그렇습니다. 그들 주변에 위험이 되는 인간을 모조리 박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년과 소녀가 맡은 임무였죠. 충격받은 얼굴의 소녀와 다르게 당연한 행동을 했다는 듯 무던한 표정을 짓는 소년. 이후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년은 남자에게 아까 그 사람들을 모두 죽인 것이냐고 묻지만 남자는 그 질문에 차가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이유가 됐건 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위해 누군가를 죽일 의지가 있다는 뜻.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남김없이 죽이는 것이 곧 그들에 의해 죽을 잠재적 피해자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납치되어 죽을 뻔했던 소년과 소녀가 따뜻한 식사와 함께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이 곧 이 남자의 말을 증명했습니다. 역시나 소년은 모두 똑같은 사람이기에 서로 죽고 죽이는 건 너무 슬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소년은 남자의 의견에 동조하는 듯 보이죠. 그리고 그날 밤 소년은 남자를 찾아와 총 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소년은 더 이상 남자가 하는 일을 도와줄 수 없다 말하고 남자는 대신 요리를 돕는 일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년은 혼자서 남자와 함께 걸어나가죠. 그렇게 소년이 도시 속의 사람들을 청소하고 소년은 요리를 돕는 나날이 계속되던데 소년은 총을 놓치고 겁먹은 채 도망치는 사람을 목격합니다. 한눈에 봐도 위험성이 현격히 줄어든 모습. 소년은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건 어떠냐고 남자에게 제안하죠. 하지만 남자는 소년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킵니다. 총을 놓쳤다는 건 곧 총을 들어본 적이 있다는 것. 그 말은 자신을 위해 남을 죽일 생각이 있었다는 뜻. 그럼에도 머뭇거리는 소년에게 남자는 잔인한 현실을 알려줍니다. 다음날 소년은 남자에게서 사람을 쏘는 연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소년과 소녀를 납치한 사람들 중 하나였죠. 총 쏘는 법을 배우고자 했을 때부터 이런 상황이 다가오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총구가 마주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죠. 소년은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눈앞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곧 지금껏 살아온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라는 걸요. 이는 소녀를 지키기 위해 칼을 찌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행위였습니다. 그야말로 순전한 복수를 위해 무방비의 상대를 죽이는 것. 남자는 소년에게 어서 방어쇠를 당기려고 부추깁니다. 소년의 어머니를 죽인 것도 소녀를 위험에 빠지게 만든 것도 모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간 소녀는 떨어진 요리 재료를 구하기 위해 건물의 지하 창고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죠. 창고 속엔 수염이는 남자가 산처럼 묶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소녀에게 자신을 풀어달라고 부탁하죠. 소녀는 남을 죽이는 나쁜 사람은 함부로 풀어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신을 풀어주지 않는 것은 간접적으로 살인에 동조한 것이 된다는 남자의 말. 이에 소녀의 마음은 흔들리게 되고 자신을 풀어준다면 다신 살인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소녀는 남자를 풀어줄 열쇠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소녀는 지금 당장 남자가 탈출한다면 정장의 남자에게 들킨 뒤 곧장 죽을 것은 분명하고 자신 또한 그에게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밤 그가 자는 틈을 타서 자신과 함께 도망치자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소녀는 소년에게 자신이 본 것을 모두 말해주고 정장의 남자가 잠에 든 틈을 타 함께 탈출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창고에 내려가 보니 수염이 난 남자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죠. 그리고 그들 뒤에 나타난 정장의 남자. 그는 남자를 풀어준 소녀를 칭찬하며 이 모든 것을 의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년과 소녀에게 필요한 것을 챙긴 뒤 당장 나가라고 말하죠. 소년과 소녀가 도망치는 길 온갖 무기로 무장한 사람들을 마주치지만 그 무리의 보스는 바로 수염이 난 남자였습니다. 그는 작은 감사 인사라도 하는 듯 소년과 소녀를 못 본 채 지나가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정장을 입은 남자, 그는 가족 사진을 든 채로 버튼을 누립니다. 그렇게 소년과 소녀는 다시 길을 떠나게 되죠. 이 파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건 폭력을 상징하는 정장 입은 남자와 사랑을 상징하는 소녀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장의 남자는 현대사회에 자리잡힌 폭력의 논리와 또 그로 인한 폭력의 필연성을 상징하는데요. 이전에 이상한 남자와 다르게 어른이라는 느낌이 물씬 풍기는 남자의 디자인은 이 파트에서 남자의 폭력에 감화되어가며 결국 총을 든 채로 길을 걸어나가는 소년의 모습과 함께 현 사회에서 어른들이 펼치는 폭력의 논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소년과 소녀를 구해준 것도 그들에게 안전한 터전을 제공해준 것도 남자였지만 그것은 곧 다른 폭력을 더 큰 폭력으로 제압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에선 소년과 소녀, 남자까지 모두 걷는 것을 멈춘 모습이 등장하죠. 그리고 여기서 남자와 소녀의 대립구도가 펼쳐지는데요. 폭력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해결책으로 세상의 모든 폭력을 박멸해버리려는 남자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같은 인간이기에 사랑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소녀. 하지만 이미 폭력의 논리가 지배해버린 이 세상에서 소녀의 외침은 공허할 뿐이었고 소년 또한 남자에게 점점 감화되어 갔죠.
하지만 사랑을 외치는 소녀의 존재 덕에 소녀는 남자의 테스트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고, 또 수염이 난 남자에게 베푼 연민과 사랑은 마지막 그들의 안전한 탈출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만 본다면 폭력보단 사랑을 베풀자 하는 꽤나 단편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도시를 폭파시키기 전 가족 사진을 바라보는 이 장면을 넣음으로써 이 파트가 가지는 의미는 훨씬 깊어지는데요. 남자가 자행하는 모든 폭력의 근원엔 가족을 위한 사랑이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모습은 사랑과 폭력은 서로의 부재로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존재 이유가 되는 아이러니함을 보여줍니다. 또 파트 내내 극단적인 폭력의 상징으로서 등장했던 총을 들고서 길을 걸어나가는 소년의 모습 또한 상당히 의미심장한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둘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끝까지 지켜볼까요? 그렇게 정장 입은 남자의 저택에서 탈출한 둘. 낮이나 밤이나 그들은 계속해서 함께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이런 날들이 영원하기를 둘은 바랐습니다. 어느 날 소년의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소년은 소년을 극진히 간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녀의 과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죠. 때는 계속되던 전쟁통 속 전쟁을 피한 민간인들이 모여있는 한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곳엔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는 부부부터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 노인,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였던 소녀까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환경이었지만 그들은 하루라도 삶을 연명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통조림으로 만든 요리 하나에 즐거워하고 카세트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렇게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치료가 불가능한 정체불명의 전염병이 생존자들 사이에 맴돌기 시작했고, 증세가 시작됐던 노인부터 차례차례 전염병의 상징인 검은 반점이 나타나기 시작한 생존자들은 그 즉시 버스에서 내리게 됩니다.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인 버스에서 내린다는 행위, 이 작품에선 곧 죽음을 상징하죠. 죽음은 살아있는 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소설가를 꿈꾸던 한 청년부터 죽음의 공포에 절망감을 쏟아내던 여인, 갓난아이를 품고 있던 부부까지 남김없이 모두 버스에서 내리게 되었죠. 그리고 때가 왔습니다. 결국 소녀의 아버지까지 검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고, 소녀와 아버지의 이별이 찾아오게 되죠. 부부가 남긴 갓난아기, 그리고 유일하게 소녀의 곁을 지켜주는 남성까지 모두 소녀의 곁에서 바스라졌습니다. 소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소녀는 홀로 남게 되었죠. 그리고 며칠 뒤, 그렇게 소녀는 소년과 만났습니다. 이렇게 소녀의 회상이 종료되고 다행히 소녀는 건강을 회복하게 되죠. 이 소녀의 과거 파트는 정지훈 작가님 특유의 파괴적인 연출과 함께 우리의 삶에서 죽음이 가지는 의미를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묘사하는데요. 꺼져가는 생명의 촛불 앞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별과 죽음에 반응하는 인간들의 모습, 그리고 결국 죽음이라는 건 남겨진 자의 몫이라는 것을 보여주듯 이 모든 짐을 고작 한 소녀에게 지게 함으로써 삶의 의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소년이 소녀를 만나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듯이 소녀 또한 소년을 만나서 다시 길을 걷게 되죠. 소년에게 소녀가 그랬던 것처럼 소녀에게도 소녀는 삶이 찾아온 소중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남자부터 소년까지 삶에서 만난 그 어떤 인연도 잃고 싶지 않아 하는 죽음에 대한 극심한 트라우마를 가진 소녀의 캐릭터성에 대한 보충 설명이 되어주기도 하죠. 그렇게 다시 걷게 된 둘, 과연 그들의 이야기는 어디로 이어질까요? 소년과 소녀는 행복했습니다. 세상이 어떤 모습이더라도 손을 맞잡으면 둘은 행복했습니다. 별도, 달도, 새도, 나무도, 하늘도, 구름도, 세상 모든 것은 둘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둘은 계속 앞으로, 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걷다 보면 비가 왔고, 걷다 보면 햇볕이 쨍쨍했습니다. 어느 날은 조금 싸우기도 했고, 걷다가 힘이 들면 잠시 앉아서 쉬기도 했죠. 버려진 풍차를 지나기도 했고, 물놀이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수많은 새를 보았고, 걷다 보면 아름다운 노을을 보기도 했고, 지나가는 구름들의 모양을 맞추기도 했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 그런 날이 영원하기를 둘은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의 끝에 도착합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숲속을 비집고 들어가 보았지만 길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죠.
걱정하는 소녀에게 소녀는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나가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한 걸음씩 내딛던 그때 어째서 세상은 이런 모양인 걸까요? 두 소년들이 그저 겁을 먹었을 뿐이었다는 걸 눈치챈 소녀들. 서로의 소년들을 안심시키며 두 소년 소녀들은 총구가 아닌 서로의 눈을 마주합니다. 어쩌면 희망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světu tvou postaví krám na putu svou. Kami si tu Slunce gubi svoj sjaj, bezvezna noć neće imat svoj kraj, da znaš kraj, da znaš. 속절없이 흐르는 세월은 어느덧 소년을 백발의 노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사랑과 생명이라는 것에 덧없음을 곱씹으며 고독 속에서 죽어갈 뿐이었죠. 우리의 인생이란 끊임없는 폭력과 상실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오늘도 할 일 없이 해면을 거닐던 소년. 그때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그는 어김없이 총 한 자루를 챙기고선 발자국의 주인을 찾아 나서죠. 그리고 거기서 그가 발견한 건 마치 부부가 살고 있는 듯이 보이는 외관의 집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느껴지는 인기척. 거기에 서 있던 건 한쪽 눈이 없는 여성과 한쪽 손이 없는 남성이었습니다. 옛적 숲에서 마주쳤던 소년과 소녀가 스쳐 지나가는 모습. 소년은 짧은 사과와 함께 자리를 떠나죠. 두 남녀는 그를 찾아와 먹을 것을 건네지만 소년은 이를 연신 거절하고선 다시 고독 속으로 돌아옵니다. 소년이 사랑과 희망을 믿을 수 있었던 때, 소년이 소년일 수 있었던 때는 이제 없었습니다. 다음날 문 앞에 놓여져 있는 과일 바구니. 소년은 작은 감사의 표시로 부부에게 생선이 가득한 바구니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소녀는 부부와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여전히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총구부터 겨눴지만 그들의 세상 근심 걱정 없는 미소를 보고 있자면 금방 맥이 빠진 상태로 총을 거두곤 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면 함께 하늘을 바라보고 밤이 되면 불을 피워 음식을 구워 먹고 또다시 아침이 되면 카드 게임을 하고 또다시 밤이 되면 다 함께 해변을 걷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알고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두려운 종착지로 향하고 있는지, 언젠간 모든 것이 끝나고 멈춰버릴 거라는 사실을, 믿음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결국 모든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있는 걸까요? 그리고 야심한 밤, 해변을 거닐고 있던 부부 둘은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이가 생겼을 때 그들이 처음 마주한 감정은 불안이었습니다. 아이 또한 그들이 겪어온 고통을 겪는 것은 아닐까, 세상에 태어나게 만든 그들을 원망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그들이 처음 생명을 실감한 순간 이 모든 고통을 초월하는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삶이라는 건, 사랑이라는 건 그 어떤 고통도 긍정할 수 있는 막대한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들. 그렇기에 희망을 품은 채로 아이를 기다릴 수 있었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런 날이 영원하기를 그들은 바랐습니다. 비명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소년, 그리고 그가 도착한 곳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채 절규하는 한 인간이 있었죠.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애당초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만남은 이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모든 삶은 죽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결국 이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 예전 소년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 모두의 끝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하염없이 흐르는 저 여인의 눈물을, 그리고 소년이 흘렸던 그 눈물을, 이 눈물들을, 이 끝을 인정할 수 있나요? 소년은 다행히 바닷속의 남자를 찾았습니다. 이제 그를 데리고 올라가기만 하면 될 일. 하지만 소년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요? 이 죽음과 폭력만이 가득한 세계에서, 이별과 눈물만이 가득한 세계에서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걸어가야 하는 걸까요? 우리 모두는 어디로 향해야 하는 걸까요? 소년은 떠올립니다. 소년과 함께했던 그의 어머니, 소년과 함께 길을 걸었던 소녀, 소년과 함께 수평선을 바라봤던 부부. 소년이 지금껏 살아왔던 것은 그들이 소년에게 알려줬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란 것을요. 소년이 선택한 삶에는 고통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껏 경험한 것 이상의 상실이 다시 한번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칠흑같은 어둠만이 가득한 삶 속에서 소년은 다시 한번 그저 사랑을 믿어보고자 합니다. 소년은 눈앞에 보이는 빛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헤쳐나와 눈을 뜬 소년의 앞엔
삶은 소년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갔으며 또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소년을 남겨두고 사망한 어머니, 소년과 함께 길을 걸어왔던 소녀, 소년이 삶의 막바지에서 만나게 된 부부, 그들로부터 느끼게 된 사랑. 그것은 이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소년은 분명히 알게 되었죠. 분명 지금의 행복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끝없는 고통이 그들을 덮치겠죠. 하지만 그 어떤 슬픔과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운명이 이 모든 걸 휩쓸어 갈지라도 우리가 사랑이라는 가치를 기억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정지훈 작가의 수평선이었습니다. 사실상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상징이었던 소녀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전개, 그리고 곧장 노년을 맞이한 소년으로 이어지는 수평선의 마지막 파트는 여지껏 작품이 전달하고자 했던 바를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냅니다. 작중에서 수평선을 바라보며 걸어나가던 소년과 소녀는 언제까지고 함께 걷자는 말을 되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을 거라 믿었죠.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삶이 이어질 거라고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의 끝에 봉착하게 됩니다. 지금껏 수평선이라는 작품에서 전달해왔던 상징들을 생각해봤을 때 이 미장센은 매우 의미심장하죠. 그리고 그들과 닮아있는 두 소년소녀를 만나게 되는데요. 처음 등장하는 캐릭터들이지만 이전 정장 입은 남자 파트를 본 우리들은 그들 또한 폭력의 논리에 길들여졌음을 단박에 알아챌 수 있습니다. 작중 초반에 등장한 소년과 소녀의 만남을 생각한다면 처음 본 아이들끼리 총구를 겨누는 이 장면에 담긴 메시지는 더욱 강렬하게 다가오죠. 아직 사랑이란 가치를 잃지 않은 아이들이었기에 이들의 만남은 다른 결말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던 폭력, 즉 전쟁은 이를 우발적인 사고로 이어지게 만들었고, 그렇게 소년을 제외한 모두가 사망하는 처참한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 소녀의 죽음이란 장치가 독자에게 유독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건 폭력과 비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삶에 존재하는 사랑이란 가치를 잃지 말자 하는 꽤나 명료한 주제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던 수평선의 선형적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상적인 사랑을 부정하는 전개는 독자들 또한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마치 갈 길을 잃은 듯한 효과를 주게 됩니다. 이후 정지훈 작가님 특유의 압도적인 연출이 연속적인 컬러 페이지와 함께 등장하고 노인이 된 소년의 인생에 다시 한번 찾아온 사랑,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랑의 가치를 깨달으며 삶에 대한 긍정으로 끝마치는 마무리는 이 작품이 내내 부르짖어왔던 궁극적인 사랑이란 가치를 가장 강렬하고 아름다운 연출로 표현합니다. 지금껏 길의 끝, 즉 죽음이란 상징으로 표현되면서 소년을 가로막고 있던 수평선이라는 미장센을 물리적으로 뛰어넘어 버리고 죽음을 초월한 가치를 찾아내는 이 클라이맥스 연출은 마지막에 자유롭게 바다를 건너는 소년을 비추면서 마침내 수평선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게 되죠. 사실 모든 작품이 그렇듯이 수평선 또한 당연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정지훈 작가님의 연출 방식은 가장 개인적인 영감의 가장 본능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상급의 연출력을 가진 작가님이지만 이런 연출 방식 자체가 작가의 입장에선 굉장히 소모적이기 때문에 결말로 다가갈수록 작품과 작가의 거리감이 너무 가까워져서 작품이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근데 수평선은 연출이 좀 이게 너무 좋아서 이런 단점을 어느 정도 커버하긴 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비대해진 메시지의 존재감이 기존의 전개 방식과 논리를 흐리게 만든 지점은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또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이별을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이정표가 되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품의 온통 산재에 있는 수많은 미장센과 극도로 치밀한 컷 구성, 그리고 정말 놀라운 수준의 연출을 보다 보면 앞으로 이 정도 수준의 만화적 이해도와 정말 삶을 토해내듯이 그려낸 이 정도 호소력의 작품은 다시 등장하기는 정말 어렵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작가님은 이 작품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약 3년간의 작업을 통해 전체를 그려낸 뒤에 매주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을 사용하셨는데요. 이 정도의 강렬한 영감과 본능을 신들린 듯한 연출과 스토리텔링으로 표현한 이 작품은 존재 자체만으로 한국 만화의 가치를 올려주는 정말 상징적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개인적인 동기를 가지고 시작해서 스스로를 설득시키는 작업 과정을 거친 뒤에 마침내 결말에 도달해내는 만화를 창작한다는 행위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작품이죠. 마지막으로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요즘 웹툰들을 보면서 만화라는 매체에 대한 존중과 연구 자체가 없어 보이는 작가들이 참 많아졌다는 생각이 자주 들곤 합니다. 연출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 하나 없이 그냥 있어 보이는 그림과 말풍선을 나열하는 데에서 그치는 수준의 웹툰들을 보다 보면 이 이야기가 만화의 형태로서 존재할 이유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스타일, 그림체라는 이름에 허울 좋은 감투를 쓰고서 정작 본질을 무시하는 웹툰이 너무 많아졌다는 느낌입니다. 사실 이는 오직 작가들만의 문제라고 하기엔 조금 어려운 면은 있고 시장이 커지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문제지만, 저는 매체에 대한 고찰이 없는 작품이 양산될수록 독자가 문화를 받아들이는 수준 자체가 낮아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문화의 가치 자체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대에 오늘 소개해드린 수평선처럼 만화의 형태로서 존재해야 할 이유가 확실한 작품들이 재조명되면서 많은 분들이 웹툰이라는 매체의 본질은 결국 만화의 형태로 표현하는 예술이라는 걸 다시 한번 떠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